오늘은 설 특집 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의 오부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는 작지만 힘이 느껴지는 현실의 지영 씨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하나, 둘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셨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약물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려 노력했던 지영 씨는 무엇보다 가족들, 특히 남편에게 자신이 약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지영 씨가 약을 먹지 않으면 재발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협박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하다는 지영 씨는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마음을 정확히 남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실에서는 지영 씨와 남편이 함께 앉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까요? 오랜 마음의 문제로 결국 약물에 중독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영 씨 부부와 황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난번 상담하고 오늘 올 때까지 남편분이 지금 같이 생활하시면서 보니까 상태가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세요?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그냥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아기도 이제 돌보려고 하는 아이도 돌보려고 하는 것 같고. 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화하는 것도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좀 잘 되는 것 잘 같고 되고, 지금 네, 그리고 뭐 서로 관계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더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글 쓰고 이런 거는 제가 최대한 이제 자기 시간 가지게 하려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네, 또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좀 대화를 할 때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감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주 안 잘하셨어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주장을 뭐 계속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네. 뭐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네.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진 거가 왜 그렇게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제가 약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먹던 약이 있는데 네, 예. 그건 이제 뭐 데파코트라고 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예 약을 안 먹는 거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좀 부담스럽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거기 입원했던 병원의 약은 좀 제가 봐도 이제 제가 좀 알아보기도 했지만 제가 봐도 약이 좀 많고 네. 센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약은 아예 접고 그러니까 네. 그만 먹고 이제 기존에 먹던 약을 한번 먹어보자. 기존에 먹던 한 약을 7년 넘게 먹었던 약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약을 먹으면 힘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먹든 이제 뭐 힘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존에 먹던 약 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약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데파코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이제 그걸로 그럼 한번 먹어보자. 음.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처방을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남았던 약이 있어서 기존에 나갔던 약을 먹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이제 또 갈 거거든요. 네, 가서 그 약을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좀 물어보고 물어보고. 네.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을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제가 판단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같이 옆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네.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이제 몇 권 읽어봤고 그랬을 때 지금 남편분이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가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최대한 존중해주고 네, 이제 아내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고 싶은 거 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주장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어떤 이런 부분도 이건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더 생각해서 이제 더 이제 주장 같은 걸 다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주장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 지금 글 쓰는 것도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외적인 시간에는 네. 좀 최대한 빨리 와서 네. 이렇게 좀 애기도 봐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약은 제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재발 방지 뭐 예를 들어 양극성장애 네. 조증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확 끊는 건 아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재발 방지라는 건 약을 먹으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안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발 방지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고 그러니까 약을 꼭 먹는다고 해서 재발하지 않겠다 이건 그런 맹신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약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약을 먹으면 재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확률을 좀 적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확률을 적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거기 때문에 저는 100% 재발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재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재발을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그렇죠. 그럼 재발은 언제쯤 그게 재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계기가 있을. 그럼 계기가 없으면 재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요 계기가 없어도 저는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발할 거다. 그렇군요. 저는 뭐 그게 이제 9개월이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빠르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약을 먹으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예 약을 먹지 않으면 자신이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고요. 물론 아내의 발작적인 행동 앞에서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해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의사들처럼 지영 씨의 문제를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 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지영 씨를 고장난 기계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로 인해 아내를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이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내가 오빠 여러 번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분리수거장에서 소리 지르고 그 전에는 이제 동물원에서 소리 지르고 몇 차례가 한 4차례야 그 분리수거장까지 하면 그러고서 내가 일주일을 울었는데 그 후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졌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지 그거 생각했지. 그러면 그거는 계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안 먹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시 재발하게 된 계기다
라고 생각해요. 할 아니, 수 있는. 저는 그게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전부터 네. 이제 그 어떤 행동들이 네. 이제 그 전부터 좀 좀 다르다. 이상한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네. 그거를 그걸 기아로 폭발한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와 비슷하게 아빠로부터 그런 큰 소리를 듣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돼서 엄청나게 마음이 상해서 거의 진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때 보였던 행동하고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든지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도 약을 안 먹어서 재발한 거라고. 아니죠. 그거는 재발 개념이 아니고요. 재발 개념은 아니고 그때는 발병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발병한 거고. 음, 그러면 처음에 고등학교 때 발병한 게 대학교 때 또 발병했고 재발한 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는 그때 상황을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들어봤을 때 네.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마음이 부담이 돼서 이제 그게 발현된 게 대학교 초반 때 네. 입학해가지고 그때 이제 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약을 그때 그 전에는 약을 안 먹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약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 약을 먹은 걸 계속 쭉 먹었더라면 이 그때는 쭉 먹었잖아요. 언제까지 약을 먹었죠 그때? 21살부터 먹기 시작해서 이제 22살 때 약의 용량을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먹고 있었는데 재발이 있었어요. 재발이라는 게 이제 20몇 살 때 재발 24살 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재발이 됐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무조건 먹는다고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는 그걸 약간은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런데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계기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계기들이 없었으면 약을 먹는 거로 그대로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언제 또 약을 끊었나요? 이번 작년 2월까지 작년- 끊은 적 없어요. 아, 2월까지 끊은 적 없어요. 쭉 있다가 임신했을 때 잠깐 그 임신했을 때 잠깐이란 게 3개월 3개월 끊었죠.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냈나요? 지금과 같이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로 지냈나요? 아니면 뭐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태로 지냈나요? 그때는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냈어요. 약을 먹고 있을 때 하고 비슷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뭐 나은 상태로 지냈다는 건가요? 훨씬 낫진 않았고요. 그냥 약 먹었을 때랑 비슷하게 우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한 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상태가 지난 한 달은 상당히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평균이었죠. 그렇죠. 평균 상태죠. 그럼 본인이 약을 먹었을 때는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태로 지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입원하고서 먹었던 약은 이제 제 수준의 한 10%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을 먹었을 때는 네, 그리고 예. 지금 데파코트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 수준의 한 50%? 50%. 그러면 본인이 대학교 때 아빠의 그런 이야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힘들게 생활할 때는 본인 약을 그때 먹고 있었고 또 본인의 생활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100%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고서 두 번째 입원 전까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본인 수준의 10%? 그러니까 그때는 체력적으로는 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그렇죠, 무겁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작업 능력이나 이런 건 없었고. 거의 없었고. 그러면 남편분을 만났을 때는 본인이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오빠를 만나서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게 한몫 커서 맞아요. 평균 이상으로 조금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 이상으로 생활한다는 평균은 50%. 그렇죠. 제가 가진 그렇죠. 50%에서 본인의 조금 더 에너지를 60%. 50%, 60%. 그럴 때 본인이 상당히 활동하는 능력이 올라갈 수 있던 거는 남편분을 만나서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에너지를 얻은 거지. 에너지를 얻었지 작업 능력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업 능력은 다닐 나아지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그 당시에 약이 본인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는가라는 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바닥 상태로 지내는데 남편분을 만났을 때 에너지 레벨이 조금 그것도 본인의 보통의 한 5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약을 먹는 그 과정에서는 거의 본인 생활이나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은 바닥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빠를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약 때문인가 오빠도 약 때문인가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연애 기간 그 전이나 후에 약을 먹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약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생활 에너지가 높아지거나 또는 작업 활동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50% 제가 그거는 인정해요. 뭐 제가 뭐 그걸 따지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약을 안 먹어서 100% 이상을 발휘한다? 약을 나는 100% 발휘하고 잠깐만요. 남편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 남편분은 그 입원했던 병원에서 그 처방해줬던 그 무지막지한 약은 안 먹었지만 네. 이전에 받았던 그 약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은 평균 수준으로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죠? 약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가 된다는 뜻이지. 근데 이제 내가 약을 안 먹게 되면 내가 스스로 힘을 내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해방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은 대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래의 현재 대비 전혀 안 돼요. 그렇게 이 의사들이 사실은 솔직히 제가 의사들 본인들도 모르는 거를 치도 그냥 학교 다닐 때 들었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거를 지가 그냥 떠들어대는 거에 불과한 이야기를 지금 선생님은 의사가 그래도 내보다 더 알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지금 선생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가서 목사가 떠드는 소리가 맞겠지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말. 마음으로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맹신하진 않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고 맹신하는 거 그거에 지금 이슈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부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약을 먹어야지 그나마 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미신을 지금 맹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저도 웬만하면 과정,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했고요. 확인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약을 안 먹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 달 동안 또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전에 비해서 지금 나아진 상황이라는 건 남편분도 인정하시죠, 그죠?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네, 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
이유로 약을 안 먹었다라고 남편분이 만일 생각하신다면 그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약을 안 먹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까는 결정하라고 했고, 약을 먹게 되면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본인이 아무리 그걸 저는 극복하고 싶어. 그래서 확인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만 봤지 여기서 나한테 먹어 내 앞에서 먹어 그렇죠.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진 잘하셨어요. 않았는데 그건 잘하셨어요.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약 때문에 약을 안 먹어서 나아졌다. 나아질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그쵸? 그게 제 발이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약을 안 먹어서 나아졌다? 좋아졌다? 좋아졌죠. 솔직히 좋아졌죠. 근데 불안한 거지 미래. 불안하죠, 저는. 네. 그리고 그 불안한 건 재발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걱정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본인이 그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그건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될 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을 자책을 하게 될 때,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남편이든 아빠든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큰 소리를 낼 때 충분한 에너지 수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약간의 발작적인 행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약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을 먹으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약을 먹었을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당신 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망가지는가를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지금 남편분은 약을 먹으면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재발을 방지하지는 않을까? 그거는 막연한 믿음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그냥 식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분이 아내분 그러면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저한테는 배신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노력이 배신감으로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저는 그 전에 대화 약 아빌리파이 안 맞게 해줬고, 그러니까 안 맞게 했고, 그 병원 약은 안 먹게 했고. 훌륭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데파코트를 먹으라는데 데파코트 안 먹었고 또 다음 주에 병원에 가는 것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지죠. 제가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 남편분은 약을 안 먹으면서 본인을 찾고 본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를 돌보고 남편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는 보통의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하신 거죠. 만일 다른 사람처럼 약을 갖다 놓고 아내 보고 이거 먹어 내 눈앞에 보는 데서 먹어 라고 하긴 하면서 아마 입원하게 되면 간호사가 그렇게 일일이 해서 약을 먹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나아졌다라는 거를 본인은 겪지 않으실 테고 또 어쩌면 입원한 상태로 가게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거를 본인이 나름대로 아내가 상태를 나아지는데 기여하고 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아니 근데 저 이제 참 그 부분이 신기하네요. 그렇게까지 나름대로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아내를 질책하고 왜 약을 안 먹느냐 또는 약을 먹도록 강요를 안 한 것만 하더라도 남편분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러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약을 안 먹을 거면 상의하고 안 먹어라 얘기했어요. 아, 본인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은 먹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제가 몇 번 하시는데. 물어봤는데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을 안 먹더라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이혼할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본인은 아내한테 네가 약을 안 먹으면 이혼할 거다.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약을 안 먹으면 이혼할 거다가 아니라 네. 약을 혼자 그냥 마음대로 안 먹으면 상의하지 않고 네. 안 먹으면 나는 그렇게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아내분이 약을 남편분하고 상의 안 하고 안 먹었어요. 네. 이혼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봐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저 같은 이상 상담을 할 필요는 없겠네. 다음에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교수님은 이런 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셔서 찾으셨겠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조증 상황이 와서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 네. 뭐 사라지고 네. 뭐 잠도 안 자고 옆에서 네. 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상황들이 한 이제 한 2번 겪어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럼요. 나도 비슷하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생각 아니, 저도 들죠. 극단적인 생각도 그럼요. 이 상태를 내고 어떻게 갈 거냐?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 많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떻게든 뭐 끌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어떻게 끌고 가요? 가정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럼요.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퇴원을 해서도 이 대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잘 키우고 싶다. 그럼요. 얘기도 했지만 그럼요. 그게 이제 저는 그 뭐 약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질 것 같으면 약 안 먹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지금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단기간인 거고요. 아니 그러면 장기간으로 보면은 장기간으로 내가 내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좀 스스로 해결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는 건 어때? 어떻게 지나가나? 지금은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발했다? 하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좀 나를 돌아보는 글쓰기 이런 재료도 생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 한 번 더 보지 그래? 지금 불안한 마음에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지금 이혼할 거야? 아니 그건 가면서 생각해 봐야지. 이제 오빠는 오빠의 선택을 하고 나는 나의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약을 먹어라 말아를 이제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이혼을 고려해야 돼. 오빠한테 오빠 신체를 힘들게 하는 약을 내가 항상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 그러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는 살 수 있어? 난 못 살지. 똑같지. 그러니까 그 약이 보장하는 그 재발 없는 미래에 나는 건강하지가 않아. 그냥 누워있어야 돼, 24시간. 일단 알겠고, 두 분 대화하고 나와. 아니 끝났어요. 대화는 끝났는데 남편분이 지금 병이 재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약을 안 먹으면 병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봤고요. 제 친구가 의사이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뭐 합리적인 그게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조증 이게 양극성 장애가 뭐 평생 20에서 30번의 조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근데 일반 사람들도 감정에
높고 낮음은 있어. 맞습니다. 지금 남편분하고 제가 이것이 병이다, 또 이 병이 어떻다, 또 어떤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인인 상태가 어떻고, 그 상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더 악화가 됐고, 그 상태가 뭐 나름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슈는 놀랍게도 약을 먹음으로써 상태를 악화시켰지, 결코 약을 먹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과 의사들은 개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없으니까 결국은 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그냥 억제하고 거의 그 사람이 활동 수준을 10%나 거의 0% 수준으로 약을 통해가 거의 마취시키다시피 한 상태면 발작적인 행동이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마취시킨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치료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사라는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남편분보다 저도 더 화가 나요. 저 마누라 자식이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의사가 잘못됐다라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싸울 생각도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고 부처 믿는 사람은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법당을 불태우고, 또 이슬람 믿는 사람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결국에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발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당사자인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적어도 자기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이라면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나빠지면 저도 네 의사와 관계없이 너는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저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안 협박과 먹으면 위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협박을 우리가 당한 거라고요. 의사들한테, 그거는 목사한테 협박을 당하는 거나 중들한테 협박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협박을 당한 거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지겠죠. 근데 왜 지금 그거를 좋아졌어요. 네, 좋아진 그걸 왜 거예요. 인정을 안 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다 아니에요.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는 이번 여름에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여러 번 지르고 분노 조절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그렇게 아팠다는데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볼 생각 안 해봤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뭐 치료 받아보지 뭐. 제가 먹어봤어요. 봤어요. 얘가 저거로 약을 먹어보라고 먹어봤거든요. 네, 어땠어요? 몽롱해요. 한 하루 몽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까지 다 아시는데도 계속 지금 아내분한테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약을 먹는 상태, 그 약을 먹자마자 이미 거의 반 죽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재발이라는 위협, 이 협박을 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화하고 나가서 갈 테니까. 대화하고 그렇게 남편은 상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스스로 정신과 약을 먹어보고 몽롱한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말대로 약을 먹어서
재발의 위험을 줄여야 하지 않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합니다. 그 약이 보장한다는 재발 없는 미래에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누워 있어야 해. 그러나 사실 약이 보장하는 재발 없는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부가 처한 상황은 아내의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에 기인된 것이지 아내의 몸,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심소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특집 방송으로 5회에 걸쳐 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을 방영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아름답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착한 지영씨가 어떻게 대학 시절 정신과 약을 처음 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라는 삶의 과정을 거치며 정신과 약이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영씨는 길고 긴 약물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아픔을 겪었고, 그럴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에게 이야기를 걸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어째서 현실의 김지영 씨에게 무려 10년 이상이나 약을 먹게 하였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아픔, 소위 그들이 정신병이라 이름 붙이는 마음의 아픔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들을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 그 사람의 뇌와 신경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뇌나 신경과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뇌와 신경 또는 신체 장기의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몸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사로서 대학에서부터 전문가로 훈련받는 동안 거의 세뇌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절대적인 믿음이지요. 마치 교회 목사님이 하느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믿고 절의 스님은 부처님이 절대자신이라 믿는 것과 같답니다. 현실의 김지영을 치료하고자 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성격, 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살게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처음에는 스스로 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발휘하게 했지만 결국 출산과 양육과 같은 삶의 부담감이 다시금 그녀에게 정신과 약의 중독이 반복되게 했답니다. 과거 유럽에서 천년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의 시기가 끝날 무렵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청은 전 유럽에서 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가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제는 교회 담벼락에 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합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 당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신성모독이라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어디 일개 사제가? 교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는 교회에서 파문당했을 뿐 아니라 화형에 처할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마을에서 도망쳐 숨어 지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일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수도자이자 사제에 불과했던 루터는 어떻게 모두가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절대 권력, 즉 교황과 교황청,
그리고 절대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의 이런 문제 제기는 바로 절대자신은 교황이나 교황청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그는 평범한 신부였지만 바로 이런 믿음을 자원으로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자신의 마음조차 인식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대로 대입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향한 믿음, 정신과 약의 중독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지요.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김지영이 정신과 약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82년생 현실 김지영 심리상담 드라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면죄부가 천국행 티켓이 아니었듯 정신과 약이 우리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500년 전 면죄부와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대중매체들이 정신과 약의 효과에 대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정답이라 믿으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아픔은 그 마음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약으로 마치 몸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곧 치료라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상식처럼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심소에서는 이 상황을 더 많은 분께 알리기 위해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작가는 작가의 말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었습니다. 자꾸만 김지영 씨가 진짜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여자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쓰는 내내 김지영 씨가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았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여기까지 읽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김지영 씨는 여성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던 이 이야기가 과연 단순히 여성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 속에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착한 인간이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힘든 상황에서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는 김지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았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요?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신에 대해 수용되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김지영 씨가 더 이상 마음의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놀라운 성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남주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딸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하고 될 거라 믿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딸들이 더 크고 높고 많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될 때 나답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더 크고 높은 꿈을 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도 함께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으로 중독되어 버린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유별나 보이는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인간답게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함께 꿈꿉시다. 그럼 이 영상이 세상의 모든 김지영에게 닿길 바라며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